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금융위기. 최근에는 미국 경제에 또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은행들인데,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저희 이제 좀 집값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집값 하는데요. 이야기. 집값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네. 떨어졌잖아요. 주식도 네네. 그렇고 이제는 좀 젊은 분들이 집을 사야 하는 시기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2021년도 말에 가격에 비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나 강남은 한 20% 정도 떨어진 것 같고, 네.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많이 떨어진 데는 40% 이상 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강남이 덜 떨어졌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강남이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20년, 21년도에 2020년, 20년, 21년도는 어떤 시기였냐면 코로나죠, 코로나. 네. 그때는 어디가 올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9억 미만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2021년도에 집값 올라간 순위를 1위부터 30위까지 이렇게 지역별로 랭킹을 매겨보면 네.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서울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 다 경기도예요. 자, 1위는 어디냐? 경기도 오산. 여기가 네. 48%인가? 가장 1위고요. 그다음에 2위가 인천 연수구. 3위가 경기도 시흥. 뭐 이런 순위로 해서 쭉 보다 보면은 그냥 1위부터 30위까지 가장 상승률 높았던 랭킹 30위 안에 서울은 하나도 없는 거죠. 강남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021년도, 20년, 21년도의 장은 어떤 장이었냐? 9억 미만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던 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누구부터 떨어지겠어요? 그 많이 올랐던 거 가장 많이 순위로 올랐던 순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장은 충분히 이 정도면은, 왜냐면 최근에는 약간 반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더 이상 하락이 좀 주춤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는 사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얘기인 게 뭐냐면, 집이라는 게 어떤 집이냐, 어디의 집이냐, 그 사는 사람의 소득이 어떠냐, 대출을 얼마나 받아서 사는 거냐를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일률적으로 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 돼요, 안 사도 이렇게라고 하게 되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보다는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긴 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2021년도에 그 가격으로 샀던 사람도 있는데, 네. 지금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거의 30% 이상 맞아요, 빠졌으니 맞아요. 지금 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때 산 분들보다는 하방 경직성, 가격이 밑으로 더 이상은 이제 빠지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네.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제가 앞서도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 최근에 정상적인 자산 시장의 흐름, 너무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너무 떨어지면 반등하고 하는 게 일단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뭐 어떤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뭐 금융 위기, 또는 뭐 그게 어디서 올지, 뭐 부동산에서 올지, PF에서 올지, 또는 뭐 예를 들면 미국 경제의 어떤 어느 한 축이, 지금 최근에는 미국 경제에 또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은행들인데, 은행들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채 가격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거의 막 반토막 나다시피 하니까 자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니까 가입자들이 불안해서 자꾸 돈을 인출하니까 뱅크런이 생기고 막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느 고리에서 끊어질지 몰라. 우리가 이제 이 경제라는 것은, 네. 글로벌 경제라는 건 우리 자전거 체인처럼 이 고리로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 쪽에 있는 고리가 단단해도 저쪽 끝에 어느 하나가 틱 깨지면 그 체인의 강도는 그 체인의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가 그 체인의 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반기가 좀 지나가 봐야 뭔가 이게 경제 위기로 번질지 아니면 그냥 연착륙을 할지 아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뭐 급매물 소진됐다고 하더라. 뭐 조금 일부 어느 지역은 살짝 또 오르기도 하더라. 라는 것 때문에 집을 사는 게 맞냐? 저는 그래서 약간은 좀 2023년도까지는 하반기를 좀 지나면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스탠스인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 나 그 물건 오래 봐왔는데 나 무주택자고 실수요자고 어느 정도 대출도 그렇게 엄청 무리 안 받으면서 내가 그 시장을 봐왔는데 이 정도면 이건 거의 바닥이야 라고 하는 개인적 판단이 있다면 뭐 그거는 뭐 사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을 보러 다닌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유튜브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의 방송을 보면서 지금이 살 때라든지 안 살 때라든지라는 그런 어떤 걸 먼저 접한 다음에 내가 시장을 보러 갈 거다라고 한다면 올해까지는 조금 참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냐 오르느냐를 예측한다는 것은 앞으로 무슨 변수가 생기는지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의 경제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어떤 위기의 어떤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정도의 가격 하락에서 어느 정도는 멈출 거라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떻게 될지 뭐가 모르니까. 어떤 것들이 새로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집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분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시장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조금 급하게 섣불리 움직일 필요는 없겠다. 하반기를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자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으로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이러한 신호가 나오면 이건 정말 바닥이다. 이제는 좀 살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집이라는 자산은 글로벌 자산이 아니라 국내 자산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 상황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늘 뭐 뉴스를 보거나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집값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변수는 금리와 경기입니다. 네. 금리와 경기. 그러니까 금리와 경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장기적인 변수는 인플레이션이나 뭐 통화량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집값이. 그렇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수익률을 보고 싶어 하죠. 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그렇다면은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적 변수는 금리와 경기라 그랬죠. 자, 금리 어때요? 금리는 굉장히 유리해졌죠. 왜냐하면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죠, 그죠? 네. 물론 뭐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죠. 미국이 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건 뭐 사실 시장에 주는 약간의 압박인 거고 거의 사실은 인상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은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 면에서는 좀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는 거는 맞아요. 네. 앞으로 인상은 멈춘다. 뭐 인상을 멈춘다고 뭐 바로 하락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으나.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는 약간 긍정적이죠. 그다음 경기를 보자. 경기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경기는 4단계 중에 하나예요. 항상 후퇴 아니면 침체 아니면 회복 아니면 상승이에요. 자, 4단계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 와 있느냐? 후퇴 초입? 뭐 후퇴라고 보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후퇴를 지나서 침체 초입에 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침체 초입인 거고요. 미국은 후퇴 초입인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기 둔화 속도가 좀 빠른 거죠. 우리가 더 빨리 둔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미국보다 지금 현재 1.75%가 낮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더 침체로 많이 와 있으니까 지금 낮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 주택은 언제 사야 되느냐? 경기에 후행을 합니다. 경기에 후행을 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난 이후에 올라요, 항상.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사이클이 후퇴해서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럼 침체가 한참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됐다가 상승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상승 이후에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과거의 사례였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좀 너무 빨리 사는 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는 경기에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꺾이고 안 좋아져도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것만 아닌 게 확인되면 주가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먼저 지금 당장 안 좋지만 그죠? 지금보다 더 바닥은 없을 거야라는 것만 확인되면 아직 침체에 있는데 그냥 올라 주식은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택은
다 좋아지고 난 후에 그렇죠. 오른다. 다 좋아진 이후에 나타나니까 네.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있고, 근데 최근에는 돈이 2008년 이후에 너무 금리가 낮은 상태로 오래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의 자금이, 사람들의 마음이 과거보다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이 훨씬 투기적 성향이 강해요.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돈이 뭐 스페큘레이티브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투기적 성향이 강해지게 되면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빨리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경기가 한참 좋아지고 난 이후에 부동산이 올랐는데 네. 이제 조금 빨라진다 그러면 경기와 동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막 이제 좋아져, 이제 막 회복하려고 살아나 할 이때 때. 미리 막 오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경기 침체 초입이고, 터널로 봤을 때 우리가 네. 터널로 봤을 때 터널 이제 들어왔어. 그럼 터널 운전하다 가다 보면 터널 깜깜하잖아요. 네. 가다 보면 저 끝에 뭐가 보여요? 저기 이제 빛. 빛이 보이죠. 저기 가면은 이제 끝날 터널이 것 끝나나 보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터널의 초입이잖아. 네. 그러니까 아주 실수요자고 뭐 무리한 대출을 안 받고 내가 오랫동안 시장을 봐온 사람이라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터널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끝날 때 회복이 시작될 것 같을 그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를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강원도 같은 데 놀러 가면 터널을 싹 지나다 보면 이제 저기 빛이 나오잖아. 딱 끝나면 와 이제 터널 바뀐가? 그런데 바로 터널이 또 시작이 되는 거야. 맞네요. 그죠? 그런 거 있죠. 맞아요. 그걸 우리가 경제에서 더블 딥이라고 하죠. 더블 딥. 지금 미국 경제가 뭐 연준이나 미의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기관들에서 경고하는 게 더블 딥인데 네. 이제 실제로 경기가 좀 완만하게 하락했다가 나중에 살아나야 되는데 네. 이게 더블 딥이 오면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찔끔 살아나고 나서 다시 또 뭐 침체로 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경제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병들의 변수들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뭐 PF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권의 뭐 부실 문제,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 미국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블 딥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유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미 의회 조사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바로 경기가 더블 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경기 침체인데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 그러니까 원래 물가라는 거는 경기가 좋은 다음에 그 후행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안 좋은데 그냥 물가도 여전히 높은 거야. 네. 이미 사실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더블 딥과 그 다음에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가 무르익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침체가 무르익은 게 아니라 터널 초기잖아. 네. 이런 상태의 시장의 움직임이 확인이 됐을 때 사도 뭐 굳이 늦지 않겠느냐. 이런 그러면 그 생각이 시그널로는 금리와 경기가 보내는 시그널을 좀 확인을 해야 하고 네. 지금은 뭐 하반기를 지나서 경기 침체의 국면이 거의 끝나갈 때 빛이 보일 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그렇죠. 라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말씀이시죠. 된다라는 거죠. 저희 영끌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황일 거란 말이죠.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영끌족 하면은 뭐 제가 마음이 사실은 좀 아프죠. 왜냐하면 제가 영끌족의 시조새 같은 사람이니까. 영끌족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뭐냐? 과거에 영끌을 해서 집을 샀는데 굉장히 성장을 한 걸 보니까 저게 하나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맞아. 하고 사실을 한 거야. 그것도 이제 2020년, 21년도에 집값이 너무 올라갈 때 좀 급한 마음에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2020년, 21년도에 영끌족이 집을 샀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 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2020년, 21년도의 가격이라도 대출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샀다면 지금 버틸만 하고 어차피 집이라는 걸 1, 2년 안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뭐 20년, 15년 보유해서 네. 승부를 보는 거니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은 상태로 샀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도 사실 위로나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 결과가 시장에서 나와주지 않으면.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걸 살 때 실수요로 사셨다면 몸테크를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몬테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도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20년, 21년도에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주업으로 하는 강사가 네. 강의가 없으니까 너무 그때 힘든 거의 거야. 투자하는 네.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집을 월세를 주고 그러니까 반전세를 주고 이사를 경기도로 갔어요. 이제 애들이 다 대학교 갔으니까 뭐 굳이 이제 서울에 있을 필요 있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월세 받는 집은 좀 비싸고 내가 이사 간 집은 경기도 좀 싸니까 그 차액만큼 뭐가 생기냐면 임대 소득이 생겨요. 네. 내가 1주택자임에도 임대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나마 그게 뭐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사를 가서 그 돈이라도 좀 세이브하고 대출도 다 갚게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 훨씬 여유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에 그 집을 계속 지킬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조금 더 작은 집, 조금 더 외곽으로 좀 몸은 좀 힘들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해서 비용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집은 여러분들이 네. 어차피 올해 샀다가 내년에 팔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방법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방법은 그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집이라는 것이 또 언제 우리나라는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난 50년간 7, 8년 정도는 강세장, 3, 4년은 약세장이 계속 반복되어 오는 장세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 집이 아파트라면 저는 그래도 조금 약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수도권에 아파트가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는 건 서울, 경기, 인천 네. 이 수도권에 주택이 1,100만 채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다. 60%가 아파트고 네. 서울은 정확하게 52%가 아파트예요. 그 얘기는 서울의 둘 중에 하나만 아파트고 하나는 아파트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파트가 갖는 희소성, 아파트가 갖는 뭐 안정성, 주거의 안정성, 뭐 치안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지금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회복이 돼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에 걸쳐서는 아파트의 희소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영끌족 분들 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잘 좀 이겨내시고 버티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나마 뭐 빛이 될 수 있는 게 아파트의 희소성이 좀 커지고 그렇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MZ 세대들은 집을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 운동하러 어디 가거나 높은 데서 서울을 딱 내려다보면 세상에 이렇게 집이 많아? 근데 왜 내 저렇게 집은 많은데 없어? 내 집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아니 근데 정말 왜 내 집은 없을까? 그리고 나는 저 집을 살 수 있을까? 음. 하고 뭐 집이 얼마지? 이 집 너무 좋다 보면 거의 10억이 넘고 1억도 지금 아둥바둥 모으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MZ 세대나 뭐 이렇게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자산의 실질 가치가 상승을 안 한다고 했지 절대 가치가 상승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가격은 다 올라요. 여러분 내년 내후년에 버스 지하철 요금이 지금보다 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무조건 비싸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있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경제지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안 되던 경제에서도 항상 2, 3%는 올라.
집이 안 오를 것 같아요?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올라요. 오른다 계속.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왜 실질 가치가 아니냐면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다 올라. 아. 다 오르니까 내가 집에서 돈을 번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집이 뭐 2억 올라도 딴 데도 2억 올랐어. 그러면 내가 실질적인 구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안 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 사고 있으면 돈을 잃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집을 사서 부자가 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예, 집을 사서 물론 뭐 굉장히 뭐 입지가 좋거나 특이한 지역 물론 뭐 실질 가치가 올라가는 데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집을 사서 막 집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건 어려워요. 실질 가치는 안 늘어나니까. 근데 반대로 그러면 그 집이라도 안 사면 그러면 화폐 가치가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집의 아파트 주택 가치가 빨리 올라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자꾸 머릿속에 이상을 생각을 자꾸 드라마 보고 막 펜트하우스 보고 자꾸 이렇게 너무 그 이미지네이션 그 막 상상의 세계 가지 말고 아주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집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무조건 뭐 제가 좀 전에 아파트 얘기했는데 아파트면 물론 더 좋죠. 아파트인데 서울에 있고 난 큰 거 필요 없어. 한 25평이면 되는데 새 거고 뭐 많이 안 바래. 지하철 그냥 한 가까운 데 좀 있고. 이래 버리면 그냥 이게 10억이잖아. 너무 이게 비싸.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도에 지하철 안 다니지만 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이나 시내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도시에 25평 아파트 중에 4억 안 되는 거 아직도 많아요. 예, 많거든요. 물론 그 아파트를 사서 개가 오르겠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질 가치는 안 오른다니까. 그러나 그걸 갖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폐 가치가 일단 훼손은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아파트라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부자가 되는 시기는 끝났지만 일단 집은 있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자꾸 10억, 20억짜리만 보지 말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집을 고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교통. 교통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집이 오릅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올라요. 아주 비싼 집 어디죠? 막 상위 입지 서울에 막 강남.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네. 이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중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외곽은 좀 싸잖아요. 예. 소위 얘기하면 뭐 상중하로 놓고 보자면 이 세 곳이 다 올라. 근데 오르는데 어디가 많이 오를 거냐? 저는 상하가 가장 많이 오를 거라고 해요. 상하. 왜 그러느냐? 그럼 중간이 안 오른다는 건 아닌데 상하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둔하다는 거죠. 이제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소득을 5등분으로 나눠서 네. 제일 많이 버는 사람 그 다음 해서 이 5등분으로 나눈 거. 5분위 소득자가 제일 소득이 높고 1분위 소득자가 제일 소득이 낮아요. 이렇게 5단계로 나눠놨는데 지금 소득 올라가는 걸 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위 20% 5분위 가구 소득의 상승률이 너무 빨라.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가구 소득이 3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인 가구다. 네. 두 사람이 사는데 두 사람이 버는 돈이 3천이란 뜻이야. 월. 네. 그런 가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많으니까 말씀하시겠죠. 네. 80만 가구 정도 있어요. 80만 가구면 어느 정도냐면 네. 서울의 가구 수가 405만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많다. 80만 네. 가구가 한 달에 월 소득이 3천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3천만 원이 매달 들어와.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도 지금은 돈이 없지만 좀 돈 모아갖고 강남으로 이사 갈까? 이 생각 안 하겠냐고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강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을 어디까지를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뭐 어떤 분은 강남만 강남이다, 강남 서초 강남이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강남 3구라는 분도 있고.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할 땐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가 30만 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80만 가구가 3천만 원 소득이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엄청나니까 당연히 상위 입지는 집이 사실은 한남동, 용산, 강남, 서초, 목동은 사실은 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숫자는 적은 게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하위는 왜 상승률이 높냐? 여기는 사실은 실제로 그 우리가 저소득자라고 얘기하죠.
하위 20%나 하위 40%의 가구 소득의 성장률이 또 빨라요. 여기가. 그럼 가장 성장률이 늦은 데가 중간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서울에 한 7, 8억, 8, 9억 이 아파트 사고 싶어. 그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상승률이 상승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주 상위와 아주 하위의 입지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뭔가 양극화? 그렇죠. 양극화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 양극화는 소득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있는데 월급이 10%가 올라갔어. 네. 30만 원이 더 나와. 그 30만 원 뭐 할 것 같아요? 저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냥 300만 원 버는데 30만 원 월급 벌면 30만 원 쓰죠. 네. 빛의 속도로 씁니다. 빛의 속도로. 자 그런데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10% 소득이 올라가면 300만 원이 더 들어와. 그럼 300 뭐 할 것 같아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축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요 바빠요. 3천만 원 벌던 사람이 당연히 돈은 많이 쓰겠지만 3천만 원 벌다 갑자기 10% 300만 원이 더 들어온다고 300만 원을 쓸 시간이 없어. 부자가 하루에 10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더 못 쓴다니까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똑같아도 고소득자는 잉여 자산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잉여 자산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계를 사거나 네. 가방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부자들이 차는 시계, 부자들이 타는 차, 부자들이 사는 집이 왜 비싸지느냐? 그래서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양극화를 이해하려면 소득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네.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은 상승률로 보자면 상하가 조금 높을 거고 중간이 약할 거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상위 입지에 한 채를 사든지 네. 아니면 하위 입지에 두 채를 사든지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상위 아니면 입지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강남이라고. 하위 입지는 어디예요? 하위 입지라는 거는 이제 가격이 좀 낮은 지역의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도에서 GTX라든지 광역 교통망으로 서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지하철이 안 들어와서 생각보다는 가격이 싸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수원시 권선동 같은 데를 가보면은 거기에 번호 4개짜리 버스를 타면 강남에 40분 만에 도착을 해요. 강남역에. 근데 아파트가 30평인데 4억이 안 돼. 수도권에서 이런 데가 있었나? 단 지하철은 가까운 데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데가 꽤 있거든요. 마치 지금 얘기가 막 거기를 사라 이런 것처럼 되는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를 들면은 내 소득에 걸맞는 지역에서의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을 생각을 하고 네. 집 그러면 그냥 무조건 수도권 서울에 뭐 어느 정도 내가 봐왔던 아파트 그걸 생각을 처음부터 하시지 마시고 눈높이를 맞춰. 예, 눈높이 맞춰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집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아니지만 집을 사놔야 여러분들이 벌었던 돈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을 가치를 훼손시키지 그렇죠. 않을 것이다. 화폐 가치를 훼손시키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안전자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저축을 전 영상에서 네. 저축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예적금이 지금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냐. 원화가 지금 흔들리는데 물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원화에 투자를 예적금 안 한다 그러면 뭐 그 돈을 다 뭐 은을 사고 금을 사서 땅에 묻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화라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화가 안전자산이 아닌 건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유일한 안전자산을 굳이 얘기하자면 임야,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상가, 주택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주택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잘 보세요. 간단해요. 그게 왜 안전자산인지. 미래의 가격이 가장 변동성이 적을 게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돼요. 땅에서 나올 현금 흐름의 미래의 안정성, 건물과 상가에서 나올 미래 현금 흐름의 안정성, 주택에서 나올 미래 현금 흐름의 안정성. 이걸 비교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역뿐만 아니라 주요 상권에 지금 공실이 넘쳐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을 갖고 있을 때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여러분 서울의 요지에 수도권의 요지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물론 지금 너무 비싸서 문제지만 여러분들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공실이 생기고 월세가 안 들어오고 전세가 안 나가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집이기 때문에 뭐 집이 무조건 뭐 안전하다 이런 뜻은 아닌데 상대 가치로 봤을 때는 네.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아파트로 마련하시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저축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에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내 집 마련을 해보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못해? 저는 그냥 오로지 그것만 했는데 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MZ 세대 젊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좀 갖기가 좀 쉽지 않은 시대인 건 맞는데 그럴수록 힘을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나는 많은 젊은이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살고 돈 모으고 적은 월급에서 정말 미래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 만날 때마다 정말 저는 박수 쳐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가끔 그런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 키워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얼마를 매달 돈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 삼아 에이 그거는 뭐 부모님이 이렇게 돈을 받았다가 모았다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물론 힘드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키워준 값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 자녀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발목을 잡으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많진 않겠지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분들이 막 흥청망청 돈 쓰면서 부모님 용돈도 한 푼 안 드린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막 애쓰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미래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녀분들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용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힘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저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지금 힘들다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 그렇죠. 저 잘하고 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경필 작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자산을 불리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